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임 금융감독원 원장의 이른바 윤석열 라인의 막내로 꼽히는 이복현 전 부장검사가 내정됐습니다. 오늘 간판을 내건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에도 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검사들이 배치됐습니다. 국정원 2인자 자리에도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갔고 대통령실의 여러 요직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대통령과 가까운 검찰 인맥이 대한민국 정부 내 핵심 권력기관에 골고루 꼼꼼하게 포진된 겁니다. 먼저 검찰 출신 금감원장 내정의 의미 신수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정부 요직에 검찰 출신만 기용한다는 비판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정부 요직을 검찰 출신이 독식한다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원칙입니다. 6시간 뒤 윤 대통령은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이복현 전 북부지검 부장검사를 임명했습니다. 이복현 신임 원장은 2006년 현대차 비자금 사건을 시작으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와 국정농단 수사까지 윤 대통령과 함께 호흡을 맞춘 검찰 내 대표적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됩니다. 지난 4월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이에 반발하며 검찰을 떠났다가 금융감독을 총괄하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검찰 출신 금감원장은 금감원 설립 이후 처음입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은 시장 질서에 대한 참여자들의 신뢰를 제고시켜 종국적으로는 금융시장 활성화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복현 원장을 제청한 금융위원회는 이 원장이 굵직한 경제범죄 수사를 통해 경제 정의를 실현해왔다며 금융회사의 준법 경영 환경을 조성할 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윤 대통령이 또다시 검찰 출신 수족으로 요직을 채웠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모든 기관과 직무에 유능한 만능 인재입니까? 검찰 출신이 아니면 대한민국의 유능한 인물은 씨가 마른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검찰 편중 인선에 대한 비판을 잘 듣고 있다는 원칙론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대신해 고위공직자들을 검증할 법무부 장관 직속의 인사정보관리단이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초대 단장은 인사전문 공무원이 맡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한 경험이 있는 검사들이 검증 실무 곳곳에 배치됐습니다. 추천부터 검증, 검토까지 정부 고위직 인사의 전 과정을 검찰 출신이 장악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구민 기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의 인사정보관리단, 첫 단장에는 박행렬 인사혁신처 부장이 임명됐습니다. 검찰이 정부 인사를 장악할 거란 우려를 의식한 듯 중앙인사위원회와 인사혁신처를 거친 인사 전문가를 내세웠습니다. 인사와 검증 업무에 전념해온 직업공무원을 책임자로 둘 것이고 비검찰 출신 단장 아래 3명의 검사들이 배치됐는데 모두 윤석열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한 경력이 있습니다. 사회 분야 인사를 검증할 인사정보 1담당관은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준비단 출신 이동균 부장검사가 맡았습니다. 검증 실무를 맡게 된 김현우, 김주현 검사 역시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윤 대통령을 보좌했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실 복두규 인사기획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이 고위직 후보를 추천하면 인사정보관리단이 이들을 검증하고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검토하게 되는데 전 과정에 검찰 출신들이 포진한 겁니다. 현직 판사까지 이례적으로 공개 우려를 표했습니다. 차기현 광주고법 판사는 법률신문 기고문에서 대통령실 인사검증은 그대로 두고 법무부를 추가하는 형식을 취했다면서 특히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에 검찰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 추천 단계부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식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걱정이 든다고 적었습니다. 인사정보관리단은 부처 장차관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기간 임기가 끝나는 대법관 13명의 후임 인사까지 검증합니다. 새 경찰청장이 첫 검증 대상인데 법무부가 검찰과 수사권을 두고 신경전을 벌여온 경찰수장을 검증하는 셈입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실 취재하는 이기주 기자와 함께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네. 이 단순히 검찰 출신이라는 걸 떠나서요. 최근에 부장검사였던 사람을 금감원장으로 한 번에 네. 지금 올렸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게 한 번에 몇 단계 건너뛴 겁니까? 이복현 그 신임 금감원장이 이제 불과 2달 전까지 부장검사였잖아요. 그렇죠. 이제 부장검사는 공무원 직급으로 보면 2급 공무원이고요. 국장급이네요. 예, 중앙정부로 보면 국장급입니다. 그러니까 장관 밑에, 차관 밑에, 실장 밑에 국장급으로 있던 사람인데 네. 이제 금감원이 공공기관은 아니어서 직접적인 어떤 비교는 어렵지만 설립 초기에 장관급인 금융위원장이 이제 겸임을 하기도 했었어요. 장관급이라고 봐야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그 검찰 측근을 한 4단계 이상 건너뛰게 해서 승진시켰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또 현 그 수석부원장, 바로 금감원장 바로 밑에 있는 수석부원장이 1987년에 행정고시를 합격하신 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복현 원장은 2000년에 사법고시를 합격을 했어요. 와. 그래서 어떤 고시의 기수로만 봐도 약 13년 차이가 나는 그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네. 또 검찰 출신으로는 금감원장이 처음이라는 점도 있고요. 그래서 뭐 출신으로 보나 연배로 보나 파격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금감원 내부에서 좀 반발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말은 못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장까지 지금 윤 대통령 측근 검찰 출신 인사가 지금 내정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앞서서 이제 법무부 차관에 올랐던 그 이노공 전 검사가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출퇴근 카풀을 같이 했다 이렇게 해서 좀 입길에 올랐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사실상 내정된 걸로 알려진 강수진 전 검사도 윤석열 대통령과 카풀을 했다는 어떤 인연이 좀 묶여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고대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는데 이 강 교수가 지난 1997년에 성남지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또 이노공 전 검사 법무차관과 함께 근무할 때 카풀을 같이 했었다는 한 차 겁니다. 타고 다녔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20여 년 전에 당시 운전을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출퇴근을 도와줬다 이런 사적인 인연이 두 사람 다 있는 겁니다. 네네. 오늘 앞서 보셨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또 지금 내정돼 있는 공정거래위원장 이런 분들이 이제 재계나 금융계 이런 데서는 저승사자다 이렇게 불리잖아요. 그만큼 권력이 집중된 기관으로 지금 돼 있는데 네. 두 곳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자 검사 후배들이 임명이 되거나 내정이 된 상태입니다. 뭐 물론 대통령이 잘 아는 사람을 요직에 임명하는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네. 좀 너무 많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조차 지금 인재풀 확대를 검토해 보겠다 이런 네. 얘기까지 나오는 판인데 지금까지 새 정부에서 임명된 검찰 출신의 주요 공직자 한번 꼽아볼까요? 뭐 대표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고요. 네, 네. 앞서 말씀드렸던 이노공 법무부 차관, 네. 그리고 이완규 법제처장, 박민식 보훈처장, 네.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 모두 검찰 출신입니다. 네. 또 검사들이었습니다. 또 수사정보 다루는 핵심 요직에 이렇게 모두 검찰 출신,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이 포진이 된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다가 오늘 경제검찰로 불리는 금융감독원장까지 검찰 출신이 자리를 하게 된 겁니다. 정부 내각을 떠나서 대통령실만 봐도요. 법률, 공직기강, 총무, 인사기획관, 인사비서관 뭐 모두 윤석열 사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검찰 출신입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믿을 건 검찰뿐이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인재풀을 넓히는 걸 고민해 보겠다 이런 입장을 좀 내놓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윤석열 사단의 검찰 측근들이 폐쇄적인 의사소통 구조가 뭐 생겨난다거나 또 정부의 주요 현안을 여기서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긴 한데요. 네. 대선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권력 분산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민정수석실을 해체하기도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정작 민정수석실을 해체하긴 했는데 자신의 검찰 측근들을 대거 권력기관 요직에 포진을 시키면서 오히려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는 구조를 만든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논문 중복 게재뿐 아니라 자신이 쓰지도 않은 논문에 이름만 얹었다는 의혹도 추가로 불거졌습니다. 박 후보자는 중복 게재 개념조차 없었던 시절의 일이며 이름을 얹은 적도 없다고 반박했는데요. 과연 그럴지 조희원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005년 고려대학교 생명자원연구소 학회지에 실린 논문입니다. 저자는 현재 고려대 교수로 재직 중인 조모 씨 등 2명입니다.
그런데 1년 뒤 한국환경정책학회보에 똑같은 논문이 실리면서 박순애 후보자가 교신 저자로 등장합니다. 박 후보자는 당시 일저자인 조모 씨가 전문학술지에 논문을 싣고 싶다며 협업을 요청했고 이미 발표된 논문이란 사실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두 논문은 일부 문장만 빼고 똑같습니다. 박 후보자 스스로 연구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이름만 얹은 걸 인정한 셈입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박 후보자는 엉뚱하게도 자신이 아니라 논문 작성자인 조 씨가 논문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에게 설명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 MBC가 보도한 중복계제 실적 부풀리기 사례 외에 또 다른 중복계제 논문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한편의 논문을 2007년 6월과 12월 각기 다른 학술지에 2번 실은 겁니다. 박 후보자는 학술대회 논문은 연구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중복계제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MBC가 보도한 2002년 행정학회 논문 중복계제에 대해서도 당시엔 연구윤리 지침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1999년 한국행정학회 논문 기고 요령을 보면 학술 논문으로서 미발표된 것만 게재할 수 있으며 특히 인용, 참고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논문에도 출처 표시는 없었습니다. 국내 지침이 언제 생겼는지가 중요한 건 아니고 논문 인용 관련해 국제 기준은 이미 오래전에 성립돼 있었습니다. 연구윤리 전공의 한 교수는 모든 학회는 최초 연구물을 투고받는 게 목적이라며 출처를 밝히지 않는 건 독자를 속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상세한 내용은 청문회 때 밝히겠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경남 양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욕설이 난무하는 보수단체 시위.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앞 시위도 허가되는 판이니까 법에 따라 하면 되지 않겠냐고 말했는데 야당은 당장 시위를 부추긴 거 아니냐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송 차량까지 동원된 고성의 욕설까지. 경남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욕설 집회가 계속되자 야권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지해달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오늘 출근길에 이런 시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받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습니까? 용산 대통령실 청사 주변 시위도 법원이 허용한 만큼 양산 시위도 강제로 막을 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경찰이 용산 집무실 앞 개최를 신고한 성소수자 시위를 불허했는데 법원이 이를 뒤집고 시위를 허용한 걸 두고 한 말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집회 결사의 자유는 억누를 수 없고 그 과정에 범법 행위가 있다면 처벌받을 거라는 원칙적 얘기라고 덧붙였지만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시위를 빙자한 폭력과 정책적 의사표현 집회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며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양산 사저 앞 보수단체의 시위는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폭력적이고 비인도적인 테러이며 이를 용인하는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의 고통마저 외면하겠다는 대통령의 옹졸함의 극치입니다. 민주당은 또 윤 대통령의 발언은 욕설 시위는 부추기고 이를 제지해야 할 경찰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준 것이라며 이제라도 시위를 가장한 폭력에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물가 상승률 5% 시대, 특히 먹거리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외식은커녕 집밥도 부담스러울 정도죠. 최근엔 가뭄까지 겹치면서 앞으로 물가가 얼마나 더 오르게 될지 걱정인데요. 저희가 오늘 이 문제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역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건 서민들이겠죠. 고소득층의 경우엔 소득의 13%만을 식비에 쓰고 있지만 저소득층은 소득의 42%, 절반 가까운 금액이 식비로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김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버는 20대 청년. 작년 가을부터 배달 음식 같은 외식비가 치솟으면서 집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혼자 자취하면 이제 배달로 많이 시켜 먹는데 요새 배달비도 좀 많이 오른 편이고 해서 혼자 해 먹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음식 배달을 하는 또 다른 청년. 배달 음식 주문이 줄어들면서 한 달 수입도 100만 원 넘게 줄었습니다. 이제 식당 안 가고 편의점에서 끼니를 해결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뭐 마라탕이나 이런 식당 가서 많이 먹었었는데 요즘에 인간은 그냥 편의점에서 때우고 그냥 그러고 있어요. 고시촌의 식당 밥들도 가격이 줄줄이 올랐습니다. 웬만한 메뉴는 이제 7,000원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새는 편의점도 많이 가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뭐 고구마라든지 감자 이런 것들이 한 2,500원 정도 해요. 그래서 그걸로 한 끼를 약간 때운다는 느낌으로. 식품 물가 폭등은 저소득층에게 훨씬 가혹합니다. 올해 1분기 하위 20% 저소득 가구는 식비에 35만 원을 쓴 반면 상위 20% 고소득 가구는 111만 원을 썼습니다. 고소득 가구가 3배나 더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소득 대비로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고소득 가구는 전체 가처분 소득의 13%만 식비에 썼는데 저소득 가구가 식비에 쓴 돈은 소득의 42%나 됩니다. 최근과 같이 인플레가 심해지면 저소득층의 식비 지출 비중이 훨씬 빨리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른 데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이 팍팍해지는 거죠. 식비뿐만 아니라 빚도 저소득층에게 더 가혹합니다. 자영업자들은 평균적으로 1년 소득의 3.8배 정도 빚을 지고 있지만 하위 20% 저소득층 자영업자의 빚은 1년 소득의 6.7배나 됐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자,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는 밥상 물가, 사회적 취약 계층들에겐 생존의 문제와도 직결이 되는데요. 이들을 지원하는 복지단체들의 시름도 그만큼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끼니를 책임지고 있는 무료급식소들의 경우엔 높아진 식재료 가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낮 서울 동대문구의 한 무료급식소. 사람들이 천막 아래 빼곡히 줄을 선 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맛있게 드세요. 기다리세요. 하루 한 끼라도 무료로 끼니를 해결하려는 저소득층이 대다수입니다. 근데 너무 올랐잖아요. 시장 볼 수가 없는데 돈 한 7, 80만 원 갖고 둘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병원에도 제대로 못 가는 거예요. 급식소에서 준비한 반찬은 제육볶음과 열무김치, 그리고 오이무침. 하지만 배식 1시간여 만에 제육볶음이 다 떨어져 늦게 온 사람들은 대신 콩나물 무침을 받아야 했습니다. 같은 예산을 들여도 500명 안팎의 급식에 필요한 돼지고기를 전처럼 준비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액수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양이 좀 줄었어요. 30kg 들어가는데 20kg. 실제로 돼지고기 값은 지난해보다 20% 이상 올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시민 후원은 줄어들었는데 식자재 값이 훌쩍 뛰면서 식사 준비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형편없는 식사를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가장 좋은 곳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비용이 부족할 때마다 이제 걱정스럽긴 하죠. 다른 무료급식소들의 사정도 비슷합니다. 역시 점심 내내 붐빈 서울 종로의 한 급식소. 식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이 3월만 해도 80만 원이면 됐는데 지난달엔 130만 원으로 1.5배 이상 늘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그렇다고 밥을 안 드릴 수는 없고 지금 30-40% 올랐어요. 거의 배가 올랐어요. 얼른 안정이 돼야 되겠죠. 네. 반찬이 바뀌거나 줄어도 고마운 마음에 이용하는 사람들. 하지만 물가가 뛰는 만큼 불안도 커집니다. 까지 운영을 했으면 좋지만 언제 그만둘지도 모르는 실정 아닙니까? 그게 좀 걱정이 되고. 급식소뿐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종교시설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단체들이 유례없는 물가 상승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의 상황도 녹록지가 않다는 점인데요.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뭄 때문에 농작물 가격까지 오르면서 물가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승섭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수확기를 앞둔 한 양파밭. 푸른 빛은 온데간데 없고
메마르다 못해 온통 누렇게 변한 잎들이 밭을 뒤덮었습니다. 가까운 마늘밭에도 말라버린 마늘잎이 수두룩합니다. 극심한 가뭄에다 지난달부터 기온이 급상승해 작황은 역대 최악입니다. 미네랄이든가 영양분, 질소분이 조금씩은 다 있어요. 지하수는 없어요. 그냥 생명만 연장시켜주는 물일 뿐이에요. 열대성 작물로 가뭄에 강한 고구마마저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시들어버렸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와줘야 그렇게 정상적으로 크는데 가물어버리면은 수확이 완전히 반 이상 줄어버리죠. 마치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진 논. 자칫 1년 농사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맘때쯤이면 모내기를 모두 마쳐야 하지만 물을 대지 못한 논에는 이렇게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6월 말까지는 모내기를 끝내야 30-40% 이상은 수확량 감소는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농민들은 바짝 메말라버린 저수지 한쪽을 파고 둔벙을 만들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물을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충남 지역의 평균 강수량은 5.4mm로 평년의 5.7% 수준에 그쳤습니다. 특히 서산과 홍성 등 충남 서부 지역 8개 시군은 가뭄 경계 단계로 전국에서 가장 심각합니다. 보령댐의 저수율도 23%까지 떨어져 제한 급수까지 검토해야 할 상황입니다. 6월까지 이어진 극심한 가뭄으로 논과 밭은 타들어가고 결국 농작물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을 시작했습니다. 화물차 노동자들의 최저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운송 중단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소식은 조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물차 노동자들이 운전대를 놓고 200m 길이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도로 양쪽에는 멈춰선 화물차가 수킬로미터까지 길게 늘어섰습니다. 내륙 컨테이너 기지가 있는 의왕에서도 울산, 광양 등 주요 항구와 산업단지 16곳에서도 화물연대가 일제히 출정식을 열고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파업의 쟁점은 화물차 노동자들에게 최저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노동자들은 올 연말 끝나는 안전운임제를 계속 시행하고 대상도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유가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부대적인 비용들이 많이 인상됐잖아요. 화물연대는 오늘 조합원과 비조합원 등 1만 5천 명이 파업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에서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화물차 통행을 막으려다 경찰관을 밀쳐 4명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파업에 대비해 지난주부터 미리 운송을 서두른 덕분에 파업 첫날은 별다른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정부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기한 파업을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현 정부와 그리고 국회는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서로. 성실한 답변과 책임 있는 교섭으로 성과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부두내 컨테이너가 빠져나가지 못한 채 쌓이게 되면서 물류 활동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화물연대가 명분 없는 파업을 벌이고 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운송 중단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한미 군 당국이 이번엔 전투기 20대를 띄워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공중 무력 시위에는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까지 처음으로 동원이 됐는데요. 이전엔 볼 수 없었던 강력한 군사적 대응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동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공군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A가 굉음을 내며 하늘로 솟구쳐오릅니다. 같은 시각 또 다른 비행장에서 F-15K, KF-16 등 공군 주력 전투기들도 출격합니다. 잠시 뒤 서해상공에 직결한 공군 전투기들은 미국 공군 소속 F-16 4대와 함께 공격형 편대를 이뤄 비행합니다.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한미 군당국의 공중 무력 시위입니다. 특히 레이더에 잡히지 않아 방공망이 약한 북한으로서는 그야말로 눈의 가시처럼 여기는 스텔스 전투기
F-35A의 비행 장면이 공개된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공개한 건 처음이고요. 그만큼 현 정부가 강대강에 대응을 하겠다는 원칙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북한의 도발에 3차례 대응 미사일 발사로 대처했지만 모두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중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조치였습니다. 그제 북한의 도발은 8발이었지만 단거리 미사일이어서 낮은 단계 도발부터 대응 수준을 높인 겁니다. 오늘 열린 한미 외교 차관회담에선 특히 임박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우리는 미국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를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believe that not only the ROK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but the entire world will respond in a strong and clear manner. We are prepared. 미국 국무부도 북한이 조만간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다시 밝힌 가운데 미국의 전략무기 추가 배치도 예상됩니다. 이미 괌 기지에 전진 배치된 B-1B 전략폭격기나 F-22 스텔스 전투기 10여 대 외에도 핵추진 항모 등의 전략무기가 한반도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지방선거 패배 이후 불거진 이재명 책임론을 놓고 민주당 내부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처음 국회에 나온 이재명 고문은 몸을 낮추면서 당대표 도전 여부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습니다. 8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뽑을 때까지 당을 이끌 비대위원장은 사선의 우상호 의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지지자들의 응원 속에 국회로 첫 출근한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 선거 패배로 내홍에 빠진 당 상황을 의식한 듯 취재진 앞에서 허리부터 깊이 숙였습니다. 낮은 자세를 강조했고 당권 도전 여부도 답변을 유보했습니다.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열심히 듣고 있는 중입니다. 전당대회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서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반성 없는 등판이 지방선거 패배를 불렀다는 친문계 공세가 거센 상황에서 맞대응으로 갈등을 키우는 건 피하겠다는 의중으로 보입니다. 정치인들이 이합 집산하면서 또 정치인들이 정치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국민들이 정치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친문계 의원들은 당대표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며 이재명 책임론을 확산시키고 있고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고문과 경쟁했던 이낙연 전 대표는 1년간의 미국 유학길에 오르며 정의를 강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주하고 공격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정의와 선함으로 이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이 고문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친문계의 공세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내홍이 지속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새 비대위원장으로 사선의 우상호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민주당의 색깔을 놓치지 않으면서 선거에 진 패인을 잘 분석해서 거듭나는 그런 모습을 만드는데 제 역할을 다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진급의 중량감에다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해 당내 계파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고문의 당권 도전이 변수로 남아있는 한 당내 계파 갈등이 불가피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새 비대위가 8월 전당대회까지 이 갈등을 어떻게 관리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어제 한국 사회의 과로를 부추기는 주범, 포괄임금제 문제를 보도해드렸는데요. 우리나라 대기업 10곳 중 6곳이 사무직들에게 이 포괄임금제를 적용합니다. 포괄임금제를 하면 일주일에 몇 시간을 일하는지 따지지 않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일하다 쓰러지더라도 내가 과중한 노동을 했다는 중요한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산재도 인정받지 못하는 억울한 죽음들을 만드는 겁니다. 차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0년 4월 46살 이동주 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2주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인은 뇌 동맥류 파열이었습니다.
연휴라든지 휴가라든지 명절이라든지는 정말 마음 놓고 놀아본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아이들 데리고 하다못해 캠핑을 가더라도 노트북을 가지고 가서 업무를 했을 정도니까. 이 씨는 IT 기업의 데이터 센터 책임자였습니다. 24시간 서버를 관리했습니다. 유족들은 산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과로사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기록된 이 씨의 3개월 평균 노동시간은 일주일에 44시간. 만성과로의 최소 기준인 주 52시간보다 짧았기 때문입니다. 자료를 보면은 근무를 오버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 자료에. 이 씨의 노동시간은 왜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을까? 포괄임금제 때문입니다. 이 씨는 휴일과 연장노동수당을 모두 연봉에 미리 포함하는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심지어 회사 대표도 이 씨가 야간과 휴일에도 응급대기와 조치를 해야 해 건강에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도 근무 시간은 명시되어 있지만 근로 형태는 항시 대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4시간 대기라는 업무거든요. 포괄임금제는 과로와 공짜 노동의 주범입니다. MBC가 지난 1월 보도한 현대차 디자이너 고 이찬희 씨도 포괄임금제로 일했습니다. 이 씨 역시 공식 노동시간이 산재 기준보다 적다는 이유로 산재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실제로는 얼마나 일했을까? 현대차가 MBC 보도 이후 외부 전문가들에게 의뢰한 진상조사 보고서. 이정식 현 고용노동부 장관도 교수 신분으로 참여했습니다. 컴퓨터 포렌식 등을 통해 휴일에 출근해 회사에서 밤을 샌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 씨가 직접 입력한 근무 기록엔 이 시간은 빠져 있습니다. 벌써 딱 야간 특근 최대한 줄여주세요 그러면은 실제로 그렇게 했어도 그렇게 찍기 힘들죠. 누가 거기서 나 야근 이러고 찍겠어요. 포괄임금제를 하고 있는 많은 대기업들이 다 비슷하다고 합니다. 신청 자체를 거의 안 하는, 못하는 분위기인 거죠. 시간의 근무를 올리지 마. 아니면 이런 걸 왜 올려? 그냥 고정호투 받잖아. 이렇게 노동시간이 누락되면 과로를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증거가 사라집니다. 또 엄밀하게 근태 기록을, 출퇴근 기록을 안 하게 되면서 실제로 업무상 재해 신청을 할 때 그거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버리고. 고용노동부 스스로도 포괄임금제가 장시간 노동을 고착화하고 실제 일한 만큼 임금을 못 받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는 오히려 이런 식의 유연한 노동을 확대하겠다는 걸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사실은 국가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이 포괄임금제 법률 위반을 방치한 겁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사실은 포괄임금제 폐지 그리고 법률적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보죠.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7년 전 이맘때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던 한 육군 병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군 조사에서 개인적인 문제로 결론 내렸는데 당시 부대 내에서 괴롭힘 등에 대한 조직적인 은폐가 있었고 헌병대가 이를 묵인했다는 같은 부대 동료의 폭로가 나왔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5월 육군 11사단 고동영 일병은 휴가를 마치고 부대로 돌아가다 기차역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서에는 심적으로 너무 힘들다, 욕을 많이 먹었다, 간부의 변덕스러운 성격이 싫다 등 부대 내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말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당시 헌병대 조사에서 모든 간부들이 꾸중은 있었지만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진술해 육군은 고일병 개인의 문제로 결론 내렸습니다. 조사를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정신병이 있던 친구 아니에요, 사회에서. 그런 식으로 약간 의도적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사건 후 7년이 지나서야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예비역 부사관이 당시 조직적인 은폐가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모든 간부를 집합시킨 중대장이 죽은 사람은 죽었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모른다고 하라고 입단속에 나섰다는 겁니다. 속으로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저런 말을 하지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간부뿐 아니라 일선 병사들까지 입단속을 지시받았다는 정황도 공개됐습니다. 헌병대가 병사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간부들로부터 부대의 문제점 등을 발설하지 말라고 교육받은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답변이 나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헌병대는 이 같은 답변을 확보하고도 은폐를 묵인했다고 군 인권센터는 주장했습니다.
결국 고일병이 지목한 간부 등 5명은 무혐의 처분되거나 가벼운 징계만 받았는데 중대장은 유가족에게 탄원서까지 요청했습니다. 뒤로는 제 자식의 죽음에 진실을 은폐하는 일을 벌이면서 어떻게 부모에게 전화를 해 탄원서를 써달라고 부탁할 수 있었을까요? 7년이 지나서야 조사에 착수한 군검찰은 공소시효를 이틀 남겨둔 지난달 25일 직권남용 혐의로 해당 중대장을 기소했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코로나19로 출입이 엄격히 통제됐던 곳 중 하나가 바로 군부대였죠. 입대하는 자식의 뒷모습도 먼 발치에서나 볼 수 있었는데요. 2년 만에 대면 행사가 재개되면서 입영 전 마지막 순간을 가족들이 함께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이채영 기자가 신병교육대에 다녀왔습니다. 한 해 18,000여 명의 장병들이 입소하는 육군 37사단 신병교육대. 현역병 입대를 앞둔 청년들이 속속 도착하고 가족과 친구들이 부대 안에서 마지막 배웅을 합니다. 코로나19로 부대 출입이 통제된 지 2년 5개월 만에 가족들이 참여하는 입영 행사가 다시 열렸습니다. 입영하는 아들의 든든한 등에 업혀 레드카펫을 지나는 어머니. 근데 여기 오니까 보낼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네요. 훈련 잘 받고 와. 아직도 안 나요, 솔직히. 전투복도 입혀주고 아들이 쓸 보급품을 함께 둘러보며 마음속 걱정을 덜어냅니다. 딱 맞아? 좀 작지 않아? 괜찮아. 칸막이를 사이에 둔 책상에서 입대하는 둘째 아들에게 손편지를 쓰는 어머니. 둘째라 그런지 좀 더 마음이 뭉클뭉클하네요. 연병장으로 향하는 200m 남짓한 길을 지나 마지막 인사의 순간. 참았던 눈물도 나지만 228명의 입영 장정들은 부모에게 거수경례를 끝으로 병영을 향해 오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신병들은 앞으로 일주일간 격리하면서 실내 교육을 먼저 받고 이후 신속항원 검사를 거친 뒤 본격적인 야외 교육을 받게 됩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어찌 보면 해괴한 일인데 알고 봤더니 쓸쓸한 역사가 묻혀 있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삼성가의 한 저택 밑에서 주인 모르는 무덤 61기가 나왔다는 얘기 전해드렸는데요. 이태원 언덕, 지금은 서울에서도 가장 부자들만 모여 산다는 곳이 먼 과거에는 공동묘지였고 유관순 열사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한 뒤 묻힌 곳도 바로 이곳이었다는 겁니다. 남은 이야기가 더 있어서 취재한 김주만 선임기자 다시 불렀습니다. 자, 김 기자. 원래 여기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오랫동안 살던 곳이었잖아요. 네. 이서연 이사장이 이 집을 오빠한테 사가지고 재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중단이 됐는데 이게 2년 전이란 말이죠. 이때 어떻게 처음에 알게 됐습니까? 네, 기사의 시작은 2년 전 한 후배 기자의 제보였습니다. 삼성가에서 건물을 새로 짓는데 문화재가 나온 것 같다. 그런 제보였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네. 좀 알아봤더니 역시 오너 일가와 관련돼서 그런지 삼성 측에서 즉각 답변이 왔습니다. 문화재는 아니고 빈 무덤 하나가 나왔다. 그래서 조사 중이고 별거 아닌 것 같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빈 무덤 하나가 나왔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건 기사건이는 아니겠구나 이렇게 판단했겠군요. 예,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굴 조사는 2년 안에 보고서를 내야 됩니다. 그 2년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 사이 중간 보고서 하나가 나왔습니다. 무덤이 1개가 아니고 61개다. 땅을 팔 때마다 새로운 무덤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빈 무덤도 아니었습니다. 일부 유골이 나왔고 네. 뼈는 썩을 대로 썩어서 거의 진흙 수준이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에는 공동묘지였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여기 어떻게 지금처럼 주택들이 들어서게 된 건가요? 네, 1924년 일본군이 만든 지도를 보면요. 네. 가운데 경계선을 중심으로 좌측은 모두 일본군 시설이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국방부가 있던 자리가 딱 일본군 사령부 자리였고요. 네. 위쪽에는 화장장, 또 사격장도 보입니다. 문제는 오른쪽입니다. 이태원리, 네. 황학동, 보광리 이런 익숙한 이름이 있고요. 그러네요. 일본군 육군 묘지도 있습니다. 이 지역은 모두 공동묘지였습니다. 네. 현재의 지도와 한번 비교해 보면요. 네. 리움 미술관을 포함해 삼성가 일가가 모여있는 이른바 삼성타운이 공동묘지의 딱 가운데였습니다. 최근에 한 아이돌 스타가 네. 176억 원 국내 최고가의 펜트하우스를 구입했다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유명 아이돌이죠. 그렇습니다. 역시 이 자리도 공동묘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이 지역에 있는
주택들 공사도 많이 했고 시설들 공사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다 유골들이 나왔습니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미 1922년 이태원 공동묘지에 대규모 이장 사업이 있었습니다. 일본인을 위한 집을 짓고 일본군 시설을 확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네. 당시 안장된 지 1년밖에 안 된 유관순 열사의 시신도 주인 없는 묘라고 해서 강제 이장이 됐다가 유실됐습니다. 그때 망월동과 미아리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만들어졌고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때 이장된 묘가 100만 개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일본군이 미처 옮기지 못한 묘가 이번에 발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또 공사를 하게 될 텐데 그 동네에요. 유골이나 무덤이 또 발견될 경우도 있겠군요.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서연 이사장의 저택이 있는 이태원동 그리고 또 한남동 일대는 삼성가뿐만 아니라 SK, 신세계, 현대차 등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오너들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이 지역 부동산에 걸려있는 지도를 보면 당군 이래 최대 재개발 지역이라고 하는 한남 3구역을 포함해 재정비 촉진 지구가 당시 일본군 지도에 나와 있는 공동묘지와 일치합니다. 한남동 개발이 본격화되면 다른 곳에서도 무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김주환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올 여름에 해외여행, 특히 유럽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는데요. 해외 공항 여러 곳에서 항공편이 지연 또는 결항이 되거나 수속하고 수화물 찾고 이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감축했던 항공사 직원들이 모두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행객들이 폭증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박진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말 캐나다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 항공편 출도착을 알리는 전광판 절반에 비행기가 지연된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출발이 늦다 보니 도착도 늦어졌습니다. I think it's pretty busy in there. It was really busy at customs, so they wanted us to wait in the plane. 떠나는 비행기는 없는데 승객들이 몰려드니 출국장 게이트 앞은 발 디딜 틈 없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This is obviously abnormal time and I think because of post-pandemic issues, I believe. Yeah. 여왕의 주기 70주년 기념 연휴가 나흘간 이어진 영국. 긴 줄이 늘어선 영국 맨체스터 공항은 주말에만 항공편이 200편 넘게 결항돼 수만 명이 공항에 발이 묶였습니다. 지난주 후반엔 미국에서만 2,500편, 전 세계적으로는 7,000편의 항공이 무더기로 결항하는 사태가 생겼습니다. 항공 대란의 원인은 코로나 이후 폭증한 여행객을 감당할 직원들이 없어서입니다. 미국에선 코로나로 40만 명 가까운 항공사 직원이 해고됐고 영국도 직원 3만 명이 감축됐습니다. A lot of airlines during the pandemic thinning out their schedules and thinning out their workforce, not knowing when demand was going to return. Now, faster than expected, the demand has come roaring. 여행객 짐이 방치된 캐나다 공항. SNS에는 캐나다 공항은 지옥이다. 7시간 대기했다는 글이 올라왔고 네덜란드나 아일랜드에서도 여행객을 감당하지 못하는 공항 상황을 알리는 실시간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유럽 최대 저가 항공사는 항공 대란이 오는 9월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가 군 지원단을 투입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유럽 전체 항공 관제를 담당하는 유로컨트롤은 올여름 유럽 대부분의 공항이 극도의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며 운항 스케줄을 조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해서 차량을 빼앗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48km의 추격전 끝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에게 줬던 후원금을 돌려받으려고 진행자를 찾아가는 길이었다고 진술했는데요. 진행자에게 살해 협박 문자까지 보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새벽 인천 서구의 한 도로. 잽싸게 도로를 달리는 흰색 택시를 경찰차가 뒤쫓습니다. 속도를 높인 택시가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잠시 후 갔던 길을 역주행하며 돌아오더니 중앙선 안전봉도 무시하고 가로지릅니다.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운전자는 27살 남성. 이 남성은 인천의 한 공원까지 택시를 타고 왔다가 갑자기 강도로 돌변했습니다. 이곳에 도착한 남성은 흉기로 택시기사를 위협한 뒤 차량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추적을 피하려고 일반 승용차처럼 보이도록 택시 지붕에 안내등까지 부쉈습니다. 과속과 역주행, 불법 유턴 등 아찔한 도주극을 이어가던 이 남성은
인천에서 군포까지 48km 내달린 끝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던 차량은 이 난간으로 돌진한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현장에는 사고 흔적을 보여주는 파편들이 널려 있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일으킨 사고로 2명이 다쳤습니다. 이 남성은 인터넷 방송 진행자에게 별풍선 80만 원어치를 보냈는데 환불해주지 않아 살해하러 가려고 택시를 훔쳤다고 말했습니다. 10여 년 전에 후원금을 지원을 했는데 그 후원금을 다시 되돌려달라고. 실제로 남성이 택시를 훔치기 1시간 전 살해 협박 문자를 받았다는 전직 인터넷 방송 진행자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택시를 훔쳐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이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피해자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인터넷 방송 진행자를 살해한다고 협박하고 스토킹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오토바이 14대를 나눠 타고 돌아다니면서 난폭 운전을 벌인 폭주족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부산 시내에서 단체로 역주행을 하는가 하면 3시간 동안이나 광란의 질주를 벌였는데요. 현지호 기자가 아찔했던 당시 상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9일 새벽 부산 황령터널. 불빛을 번쩍이는 오토바이들이 때를 지어 나타나더니 순식간에 터널을 꽉 채웁니다. 고개 운전을 하다 급기야 쓰러지는 오토바이. 뒤따르던 차량이 놀라 잇따라 급제동합니다. 사고를 내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단체로 역주행하며 터널 안을 아수라장으로 만듭니다. 약 20분 뒤 폭주족 일당은 왕복 6차선 교차로에 등장했습니다. 요란한 굉음을 내지르며 도로를 빙빙 맴돕니다. 직진 차량을 앞지르며 위태롭게 차선을 바꾸다 버스에 들이받기 직전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갑니다. 폭주족 일당은 이곳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도로를 휘젓다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해운대 송정에서 서면, 북구 덕천동까지 이들의 고삐 풀린 질주는 무려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오토바이 14대에 나눠 타고 난폭 운전을 벌인 이들은 20대 친구들로 구성된 폭주족. 이 가운데 4명은 면허조차 없었습니다. 번호판을 떼버리거나 무등록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 모두 잡아들이는데 3주나 걸렸습니다. 번호판이 없거나 또 대다수가 또 번호판이 접혀진 상태로서 인식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20대 14명을 붙잡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조입니다. 상가 건물 철거 현장에서 건물 외벽이 무너지면서 잔해와 구조물들이 도로와 인도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임시 가설물이 전선을 건드리면서 정전이 발생해서 일대 상점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최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철거 건물을 덮어놓은 가림막이 벗겨지고 임시 가설물인 비계 파이프가 엿가락처럼 휘어 있습니다. 건물 앞 도로에는 벽돌과 시멘트 뭉치가 사방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굴삭기가 4층짜리 상가 건물을 철거하는 도중에 맨 위층 외벽이 허물어지면서 2차선 도로 쪽으로 떨어진 겁니다. 안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이상한 소리들 들리더니 전기가 딱 꺼지고 그래서 나가보니까 다 무너져 있고. 사고 당시 건물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떨어진 잔해에 맞아 반대편 도로 주차구역에 있던 차량 2대가 파손됐습니다. 또 임시 가설물이 넘어지며 전선을 건드리는 바람에 이 일대 137세대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한전이 긴급 복구에 나섰지만 식당과 제과점, 편의점과 커피숍 등 상권이 밀집한 곳이어서 영업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전기가 아예 나왔기 때문에 빵이라든지 안에 냉동식품이라든지 케이크라든지 지금 모든 게 다 중단된 상태라 보시면 돼요. 철거업체는 당초 작은 굴삭기로 건물을 위층부터 층층이 잘게 부순 뒤 큰 굴삭기로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건물 해체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큰 굴삭기가 투입되면서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구조물 자체가 튼튼하다 보니까 작은 장비로는 저 부분을 해체할 수 없어서 조금 남도 들고 큰 장비로 하려고 했었나 봐요. 이 굴삭기가 건물 해체 계획서대로 작업을 했느냐가 과실 정도의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우리 집에 벤틀리 차량이 50대가 있다. 남편이 국영기업의 고위직이다. 중국에서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한 여성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발언이 진짜인지 또 어떻게 그런 재산을 모을 수 있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아직도 중국에서는 관료들의 이런 부정부패가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선전시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자신이 돈을 낸 주차구역에 있는 차를 빼라고 소리치는 여성. 상대방이 공용 공간이라며 거부하자 자신의 벤틀리 차량으로 상대방 차 앞을 가로막고는 자기는 벤틀리가 50대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합니다. 옆에 같이 있던 남편이 국영기업 지도자라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발언 영상은 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며 중국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벤틀리는 차값이 최소 3억 원이 넘고 이 여성이 살고 있는 아파트도 5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영기업 고위직이 어떻게 이런 재산을 모을 수 있는지, 정말 벤틀리가 50대에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겁니다. 추적에 나선 네티즌들은 이 여성 옆에 있던 남성은 국영기업 고위직인 장모 씨로 연봉이 우리 돈 7천만 원이라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이 여성은 벤틀리 50대를 갖고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고, 선전시 당국도 두 남녀는 연인 관계로 벤틀리 차량과 아파트는 여성이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반인이 수억 원대 최고급 차 50대를 갖고 있다고 하면 거짓말이라고 웃어넘기는 게 일반적일 겁니다. 그런데 국영기업 지도자라고 하는 순간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하는 것 자체가 중국 관료 사회의 부패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가난과 배고픔, 범죄의 위협에 시달리던 중남미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가기 위한 대규모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최소 6천 명에 달하는데 최근 몇 년 중에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나아가고 있는 이들이 과연 꿈을 이룰 수 있을지 박소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끝도 없이 길게 늘어선 행렬. 사람들이 구호를 외치며 길을 걷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막고 낮과 밤을 가리지 않은 채 걷고 또 걷습니다. 행렬 속에서는 어린아이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로 베네수엘라, 과테말라, 쿠바, 온두라스 같은 나라에서 가난과 범죄를 피해 나온 대규모 이민자 행렬로 일명 캐러밴이라고 불립니다. 멕시코 남쪽 치아파스주 타파출라에 모여서 함께 출발해 수도 멕시코시티를 거쳐 타마우리파스주로 가는 게 목표입니다. 미국과 국경이 닿아 있는 곳까지 2,200km입니다. Ya no se puede vivir en ese país. La corrupción, el maltrato hacia las personas, la policía, todo el mundo amedrentando. Piden al gobierno mexicano. Por favor, que nos dé libertad, que nos dé avanzar. 최소 6천 명 이상, 최근 몇 년간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행렬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아메리카 대륙 정상회의 개막일에 맞춰 시작됐습니다. 이민 문제가 주요 논의 사항입니다. Por eso salimos hoy, por eso no somos violentos, solo queremos un mejor futuro para nuestra familia. 강경한 이민 반대 정책을 폈던 트럼프 정부와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온건한 이민 공약을 제시했지만 아직 정책 변화로 나타난 건 없습니다. 그럼에도 미국 꿈을 꾸는 캐러밴 행렬은 바이든에 대한 기대감과 코로나가 악화시킨 남미 가난한 나라의 경제적 위기와 불안을 배경으로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낡고 빛바랜 이 태극기 보이시죠?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미군 해병이 당시 한 한국 군인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건데요. 71년 동안이나 고이 간직해왔다고 합니다. 90살이 된 이 미국 노병은 이 태극기를 건넸던 이름 모를 한국군 전우를 찾고 있습니다. 홍희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1950년 11월 장진호 전투. 영하 40도의 혹한 속에서
유엔군과 중공군은 치열한 전투를 벌였고 결국 중공군의 진격을 저지하면서 흥남 철수작전 성공의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 18살에 불과했던 제임스 란츠 씨도 미국 제1해병사단 소속으로 참전했습니다. 4 days later, we all know what happened. We started from Wonsan up to the Chosin and then back down again down to Mason. 이제 90살 노병이 된 란츠 씨가 꺼내든 건 빛바랜 태극기. 잠시 대구에 머물던 1951년 봄 훈련을 함께한 한국 해병에게 받은 겁니다. 2주 남짓한 짧은 기간이었지만 란츠 씨와 특별한 우정을 나눴고 영어가 능숙했던 그 해병은 자신과 한국을 기억해달라며 태극기를 건넸습니다. He said, I want to give you something to remember me by and remember us by. And he pulled out from his knapsack the Korean flag. He said, here, I want to give this to you. 이 태극기를 71년 동안이나 기념으로 간직해온 란츠 씨. 비록 생사조차 알지 못하지만 전우를 꼭 찾고 싶다는 게 그의 바람입니다. I've thought many times we've asked about the name, who he was, and so forth. And I cannot remember. He was a kind face. 국가보훈처는 당시 태극기를 건넨 참전 용사를 찾게 되면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할 계획입니다. 조금이라도 단서가 있다라고 하면 그 단서조차 두 분을 만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지난 2013년에도 한국전쟁 당시 자신이 돕던 한국 소녀를 찾고 싶다는 미국 참전 용사의 사연이 전해지면서 60년 만에 극적인 상봉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한국 전쟁 직후 군경에 의해서 민간인들이 집단 학살된 것으로 추정되던 진주의 한 야산에서 유해가 발굴되기 시작했습니다. 집단 학살이 세상에 드러나기까지 72년이 걸렸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주시 지편면의 한 야산.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군경이 진주 형무소 재소자로 보이는 민간인들을 끌고 와 학살했다고 주민들이 증언하던 곳입니다. 거의 두 차다. 두 차면은 거의 한 차에 15명에서 56명이 실었답니다. 두 차면은 110명에서 115명 안쪽에 있다. 흙을 무릎 깊이만큼 파내자 사람의 다리뼈가 드러납니다. 폭 1m의 쇄국굴로 유해가 발굴됩니다. 당시 군경이 사용하던 카빈총의 탄피도 발견됩니다. 유해 사이에서 양은 냄비와 그릇, 서로 다른 모양의 버클도 나왔습니다. 재수자들이 또 그릇을 생활용품을 여기까지 들고 와가지고 매장됐을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고 지금 생각을 해서 보도연맹 쪽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학살지로 추정되는 곳은 진주 지역에서만 24곳. 이 가운데 발굴지는 이곳을 포함해 모두 10곳입니다. 14곳은 아직 진상조사조차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발굴한 유해도 340여 기는 진주의 컨테이너 보관소에 110여 기는 세종시 추모의 집으로 나눠 임시 보관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72주년, 국가가 자행한 집단 학살의 진상규명과 떠도는 유해의 안치소 마련에 이제라도 국가가 나서줄 것을 유족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요 근래 조금씩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구름이 좁은 지역에서 강하게 발달하는 국지성 호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북 고창과 부안 등지에는 시간당 10mm 이상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저녁부터 늦은 밤까지 북쪽으로도 기압골이 지나서요. 서울도 비가 올 텐데요. 양은 적겠습니다. 이 비가 전국을 골고루 적셔주면 좋으련만 내일도 국지적인 소나기만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 강한 비가 왔던 전북을 포함해서 경상도 서부 내륙과 충청 남부, 강원 남부 내륙에 예상됩니다. 비의 양도 5에서 최고 40mm로 지역별로 편차가 크겠고요. 주로 지리산 등의 산지에서 강하게 내리겠습니다. 하천이나 계곡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고요. 목요일인 모레는 서울 등 그 밖의 지방에서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전국에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내일도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광주 16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대구 23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더위는 목요일인 모레까지 주춤하겠고 비는 이른 새벽과 저녁 사이 오다가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